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편집 담당 운영위원 박승희입니다. 지금부터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저희가 잇따라 했습니다만 오늘은 올해 7번째로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하는 관훈 토론회입니다. 먼저 24년 만에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맨 오른쪽부터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최영애 논설위원입니다. 문화일보 허민 정치선임기자입니다. SBS 윤춘호 해설위원입니다. 한겨레신문 직전까지 정치팀장을 하셨던 이주연 대중문화팀장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정세균 의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 취임한 이래 두 번째로 관훈클럽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뜻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박재균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올해 달력이 2장이나 남았지만 변화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만큼 격동 속에 보낸 지난 10달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에 가라앉아 모두의 애를 태웠던 세월호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서민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물결 또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들이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진 올 한 해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국민보다 반발짝씩만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보다 뒤처지면 구태가 되고 너무 앞서면 국민과 유리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을 밝혔던 촛불이 지금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력을 꾸짖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재천명했던 촛불이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외침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그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정 공백 위기 극복, 협치 문화 조성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발끈 다시 매고 민심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술은 새부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헌법입니다. 여론조사마다 다소 편차는 있지만 국민의 약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한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재헌 70주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도 오롯이 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쇠도 달궈졌을 때 내려쳐야 하는 법입니다.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 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가느다란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의 매듭이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듯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잘 이겨낸다면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국회의 그 개헌 작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도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하자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 그다음에 정치적인 정치권에서의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시기를 미루자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의결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개헌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그 지난 4월달에 국회에 제출한 문건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게 공식화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고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의원들 특히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국회에 제출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어느 정당도 그 시기에 대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하는 데 대한 다른 의견을 내놓은 정파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비용 문제이고요. 국민 투표를 별도로 하면 그 투표 비용만 아마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방선거와 함께하면 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투표율 측면에서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방선거 동시 실시론이 제기되었고 모든 정파가 거기에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시기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개헌 활동을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계속 맡겨놨다가는 하세월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개헌은 또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헌이 만약에 의장님 생각하시는 일정대로 안 될 경우에
플랜 B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의장 직속 기구를 따로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개헌이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개헌을 9차례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7번의 경우에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개헌을 추진했던 경우이고 4.19 이후와 또 60항쟁 이후에 개헌의 경우에만 이제 정치권의 공감대를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헌의 경우에는 작년에 제 정파 간에 개헌 특위 설치에 합의를 했고 금년 1월 초에 국회에 개헌 특위가 설치되어서 이미 금년 연말까지 1년을 기간으로 그 특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과도 소통을 하고 또 개헌 특위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전문가들로 대규모로 구성을 해서 그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 아마도 이달 중에는 자문위원회에 개헌안이 마련되어서 특위에 제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가려져서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개헌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국민을 상대로도 11차례의 토론회를 개헌특위가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의 과거 9차례 개헌의 어떤 경우와도 다르게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을 해야지 이번에 실패하고 나면 동력이 떨어져서 아마 상당 기간 표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개헌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주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국회 개헌 논의에 별 진척이 없으면 내년 초에 독자적인 개헌을 착수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년 초부터 정부 주체로 전국 순회 개헌 토론회를 준비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주도의 개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청와대 주도의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회가 개헌안을 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시는 이제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 약속대로 개헌을 꼭 합시다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시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국회와 경쟁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의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가 국회 혹은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이전인 금년 1월 초부터 국회에 개헌 특위가 마련이 되어서 개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혹시 대통령께서 반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허가를 받는, 다시 말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이제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할 때 그때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단일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터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단일화를 꼭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헌 시기 관련해서는 이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럼 국회에서 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에 그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그 추진 이 시간표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지금 상정하고 계십니까? 사실 개헌 준비를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는 과거 9번의 개헌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과 2014년에 국회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개헌특위와 자문기구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제 정파가, 특히 지도자들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중에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을 특위가 접수를 하고, 또 특위도 11월 중에는 헌법 개정 기초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을 완성한다, 성안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를 하고 5월에 국회에 표결을 거쳐서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일정입니다. 네, 그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안이 반드시 처리되어 줄 수 있도록 단단히 각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개헌안 처리에 국회의장직을 거실 생각까지 있으십니까? 뭐 걸라면 못 걸 일도 없는데, 이미 제가 상정하고 있는 6월 13일에는 사실은 제 임기가 끝납니다. 제가 5월 29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직을 건다고 얘기를 하면 좀 웃음거리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 기조연설에서 그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는 개편안만 담는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의지를 밝히긴 하셨지만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저는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도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도에 2007년도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원포인트라는 게 권력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구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어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예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소홀히 할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권력구조에 더해서 지방 분권이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개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국회 합의안 개헌안 마련 실패할 경우에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동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혹은 정부 발의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포함되지 있지 않아도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신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가 개헌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혹시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역시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하게 될 터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의장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경우는 참으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력구조 문제가 중요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권력구조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중임제를 주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와는 다른 권력구조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중임제냐 단임제냐 하는 문제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단임이든 중임이든 관계없다. 문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 때문에 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단임이냐 중임이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중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주된 논의 그리고 또 개헌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주된 논의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까지 87년 체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 권한을 좀 조정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타협안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유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권력구조 개편 관련한 핵심이 아무래도 총리 선출 관련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총리 선출을 국회에 맡기는 제도가 좋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제가 사실은 제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이제 생각이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을 개헌안에 담는 것, 그러니까 제 생각을 관철하는 것보다 개헌에 성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분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분명하게 제가 이런 걸 선호합니다라고 표명하지는 않았죠. 혹시 그런 것들이 개헌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총리 선출을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냐 아니면 국회가 선출한 것을 대통령이 받아서 임명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총리를 선출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리와 대통령 간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 조정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수준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국회가 선출해도 좋고 아니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좀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곁들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이런 등의 논의가 있는데 이거를 이 개헌안 협상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 대해서 보수 야권은 아무래도 좀 반대, 그 정신은 계승하더라도 헌법 전문에까지 넣는 건 뭐 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국민 여론은 그 우호적인 것 같아요. 이걸 전문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기 때문에 저도 5.18을 전문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뭐 중요한 협상의 대상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별 무리 없이 정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영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개헌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노력을 국회가 해주면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에는 그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 30년간의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그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의장께서도 그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그 논의 중에는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자거나 아니면 생명권, 환경권, 성평등권, 기본권 등을 신설, 강화, 확대하자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의장께서는 기본권을 보완하거나 강화하자고 할 때 어떤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역시 국민들께서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 그만큼 그런 내용들을 헌법이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권이든 환경권이든 또 안전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특위나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우리가 국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특정 부분에 이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할 때는 국민 대신 사람으로 바꾸자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했는데 입법, 재정, 행정, 복지 이런 분야에서 이 지방자치로 넘기겠다는 내용을 헌법에 이제 개헌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장께서는 그러면 지방 분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오래되었는데 21년이 되었죠. 그런데도 사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자치 재정권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에서의 입법의 근거가 없으면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 구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가 아니면 법률이 이제 이게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좀 더 자율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이 보강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의장께서는 지금까지 11차례의 헌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개정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내용은 물론이고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가 보장이 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것도 그러한 것들을 일정 부분 반영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헌법 개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고요. 제가 듣기에는 일부 정계 원로들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론화 방식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공론화 방식을 반영 또는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공론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헌특위 내에서 이제 이 지방 순회 토론은 연인은 한 5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5천만 국민 중에 5천 명이니까 작은 숫자이지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뭐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자유 발언대도 만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회에서 개헌특위에서 공론화 방식을 좀 도입해보자. 한 뭐 5천 명 정도를 직접 선정해서 그분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은 있었는데, 이제 개헌특위에서 이게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 정파의 합의가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이 순조롭게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론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개헌에 관심도 갖고 의견도 제시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작년 재헌절 때 개헌을 제안하고 공론화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찬반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개헌 반대가 약간 더 우세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70% 정도의 국민들께서 개헌에 찬성하시고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등의 민심의 변화, 여론의 변화, 책임 있는 분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노력이 충분하거나 실제로 소통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민 여론은 이렇게 변해 왔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개헌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 현안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문제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최근에 소선거구제를 고쳐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구제 개편 시기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할지 듣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문제도 함께 처리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두 사안을 연기하게 되면 여야 합의가 쉬울지 어려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선거구제 개편 시기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 헌법 개정 특위뿐만 아니라 정계 특위가 설치되어서 지난 9월부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등 때문에 아직 그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권력 구조의 개편이 있다면 거기에 잘 조화되는 그런 선거구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은 이제 개헌안이 확정되기 전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제 정파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 특위를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죠. 물론 잠시 중선거구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이 소선거구제는 이제 너무 양대 정당에 유리하고 또 사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가능하면 내년 초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져서 개헌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도 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네, 선거구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양당제를 선호하시는지 다당제를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또 도입할 거냐 도농복합선거구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소수 정당에 유리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면 국회의원 정수 조정도 필요한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양당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당제가 갖는 장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양당제의 경우에는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잦은 국회 파행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당제의 경우에 양대 정당이 협상을 하다가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협상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협상 테이블을 복원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회 공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국회는 쉼이 없이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이제 협상이나 또 의사일정 진행 등의 여러 교섭단체가 있는 것은 조금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4개 교섭단체가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교섭단체가 비토를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좋겠다. 그렇다고 뭐 정당이 10개, 20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5개 이내의 정당이 그리고 3개 이상의 정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쉼 없이 국정을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정파에 따라서는 현행이 가장 좋다,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관계 차원에서 선거구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주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 정파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이 국가의 미래를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고 또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중재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당제를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당제에 더 맞는 권력 구조는 역시 대통령 중심제보다 내각제 아닌가요? 간단하게 좀
개인 소신과 곁들여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뭐 내각제도 검증된 좋은 제도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각제를 수용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은 내가 직접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은 내각제를 제외하고 순수한 대통령제 혹은 대통령 중심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도 이제 거대 양당 중심의 듀오폴리 체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 말씀이 계셨고요. 그거는 이제 곧 이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만약에 된다면 어느 한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결의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다당제가 된다고 하면 협치는 참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네. 지금 4당제 하에서 원외 교섭단체 4당제 하에서 협치가 저는 사실 뭐 크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협치를 이제 하나의 교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간에 또는 정치 집단 간의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어떤 서로 이해나 가치를 주고받는 것이 협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장님은 협치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뭐 우리 허민 의원님의 생각과 대동소이합니다. 협치는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는 협치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상대를 존중하고 또 무언가 상대방의 입장도 반영하는 노력이 있을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당제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협치는 필수이고 그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정치권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성실하고도 충분히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글쎄요, 이제 뭐 노력은 하셨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꼭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그거까지도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매사가 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 정당이 양당 제도를 오랫동안 물론 뭐 한때 3당 체제를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양당 중심의 정치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것도 나온 것입니다. 양당 제도가 계속 국회 파행을 초래하니까 특히 이제 이 거대 여당이 과도하게 국회에 일방 통행을 하니까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선진화법 같은 것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3당, 4당 체제가 되면 선진화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소야대의 작은 여당이 혼자 국회에 전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제대로 잘 마련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장께서는 그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당제를 선택했고 그리고 본인도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대 국회 그 국회 운영에서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0월달에 그 여야 원내대표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시면서 20대 국회 그 계류 안건이 역대 최다다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직무유기, 추악한 모습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언어로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현재 그 의회 지도자시니까 아까 정부에 대해서는 좀 각을 세우기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은데 여당도 해보시고 야당도 해보신 입장에서 지금 현재 20대 국회가 협치해서 성과를 내려면 각각 여야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20대 국회에 법안 발의된 건수가 9,500건입니다. 그 뭐 과거에는 그 뭐 수백 건 아니면 뭐 이제 많아야 수천 건 그랬는데 지난 18대, 19대 이렇게 대수를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국회 입법 발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법안을 발의하는 데는 아주 열심인데 그 법안을 심사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법안 심사에 임해달라 하는 취지의 그런 독려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을 아마 그렇게 그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국회가 응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국회에 9,500건 중에 한 2,000건은 처리를 하고 7,500건은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부터 국회가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이거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도 영국의 국회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점을 강력하게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일거리가 있으면 자기 개인의 일거리도 그런 것처럼 국가의 일거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는 계류되어 있는 이 7,500건의 안건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이 지역구에서의 일보다 국정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할애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이 업무 동료뿐 아니라 이 여당을 해보시고 야당도 해보시고 이랬던 경험 속에서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협치가 안 되는 이유 각각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태도 또 자유한국당의 태도 국민의당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예.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명분. 그런데 우리 정당들이 과거 자신들이 여당일 때 하던 얘기하고 야당이 돼서 하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또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정책이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7년 이후에 매 10년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87년에서 97년까지. 그래서
보수 진보 이렇게 10년 단위로 한 번만 교체된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도 정권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원한 여당도 없고 영원한 야당도 없기 때문에 현재 여당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정책과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도 50%는 책임을 지시라. 또 과거 여당이 지금 야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과거에 여당 시절에 했던 정책에 최소한도 50%는 책임을 지시라. 그러면 가운데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이해관계를 쫓지 말고 사실은 과거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정책이나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이제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해관계만 쫓지 말고 제발 명분에도 충실히 함으로 해서 여야가 50보씩 양보를 해서 중간지대에서 만나서 계류되어 있고 처리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오래된 숙제들도 좀 이번에 처리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하는 국회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공사 관련해서요. 공론화위원회 성과를 보면서 의장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성공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대의제의 위기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혹시 대의제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께서 직접 보충하고 함께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회에 그 안건을 보냈어도 국회가 똑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정부의 어떤 안에 대해서 제때 처리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문제를 국회에 보냈으면 국회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토론회를 시작한 지 지금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의장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외교안보 쪽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의제 위기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 1일 그 대통령 시정 연설 때 국회의 모습을 보니까 본회의장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여당하던 정당이 이제 야당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국회가 점점 처음에는 작은 그 종이로 이제 붙이는 거로 시작을 하다가 본회의장 안에 현수막까지 들어오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는 발언권과 여러 가지 그 회의와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는데 현수막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으로서 질서 유지 관련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이런 모습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날씨 뜨거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는 도중에 현수막을 들춰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국회 경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위들이 모르게 그것을 반입을 한 거거든요. 원래 그게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입 자체가 이제 본회의장에는 물도 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숨겨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안보 관련해서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방한해서 모레 8일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아마 이야기를 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부에게 외교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서요.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기류가 있다는 사실은 뭐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사드 갈등 문제가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좀 가라앉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미 동맹, 세계 유일의 동맹 국가니까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코리아 패싱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한미 간에는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미국의 정책 결정에도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교 안보에 관한 내용들은 그 모두 다 낱낱이 언론에 밝힐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언론인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직접 확인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보나 또 외교를 위해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4강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든 국회든 모든 그 책임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사실상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위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저는 그 코리아 패싱 문제가 미 국무부의 한국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책임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이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은 저는 사실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국 정부 내에서 일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안함이랄까 아니면 불편함과 관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인하시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이든 다른 어떤 나라든 모든 문제에 똑같은 정책이나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경우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한국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책과 다른 말을 할 때 불편한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서 한미동맹을 해친다든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차이나 논란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 30년 전, 20년 전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그 외교 협상을 하거나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북한 쪽에 뭐 대화를 제의하거나 교류를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그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그 벵글라데시 다카에서 IPU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북측 대표단과 우리 대표단이 이제 그 지난 6월에 있었던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의 의장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접촉을 했고 그런데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던 적이 있는데 이란 측에서 저와 북한의 그 김영남 당시 위원장과 이렇게 그 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역시 불발에 그쳤고 또 지난 10월 달에 러시아에서 IPU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러시아 상원에서 이제 저와 북한 대표단의 이 협의를 회담을 주선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북측이 응하지를 않았죠. 이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회담을 제안하고 또 거절당하고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정부 간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또 의회는 정부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좀 의회가 해볼까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는 국회 중진 의원들로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도 가서 미국의 그 여야 가리지 않고 중진들과 2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중국도 가죠. 오늘 지난 주말에 갔습니다. 중국도 가는 등의 이제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그 육자회담 당사국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가 없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장께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들의 확고한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할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한반도의 한민족의 미래나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이고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핵 추진 잠수함이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자들은 그게 최선이 아니고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KAMD나 우리가 이제 삼축 체제 킬체인과 KAMD와 또 KNPR이라고 하는 삼축 체제를 사실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완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KAMD 그래서
북측의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확실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외교안보에서 좀 다른 분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 15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 야당일 때 다 지도부를 해보셔서 각각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적폐와의 싸움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그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 보복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복을 당하는 것도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또 우리가 정치 보복을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정치 보복으로 오해받을까 봐서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도 그것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부처든 어느 기관이든 과거에 확실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게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지금 여당이라도 다시 야당이 되어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매사 합법적이고 온당하고 정의로운 그런 국정 운영이나 그런 직무 수행을 하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펼쳐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지금 법무부가 마련한 안대로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장님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을 지명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이른바 공수처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다는 쪽도 있고 상당히 모자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의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래 그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법무부에서 좀 숫자도 줄이고 권한도 좀 축소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정부 안은 국회에 와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혹시 과도하면 좀 축소하고 또 좀 부족하면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수처 할 거냐 말 거냐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무슨 뭐 그 내용을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내년 내후년으로 미뤄서는 안 되고 저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공수처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제대로 잘 반영해서 좀 타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해 가면서 이게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좀 보강하면 되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만들어 놓고 뭐 헌법처럼 30년 동안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일반 법은 뭐 1년에 한 번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2번도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 때 공수처 관련 법을 입법에 성공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이제 최대 그 시중의 화제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입장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야당의 입장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늘 해오던 거고 역대 정권이 다 해왔던 거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의장 그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저희 국회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20%를 축소를 삭감을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하여튼 과도한 특수활동비는 좀 없애든지 줄이든지 해라라고 하는 뜻을 정부든 국회든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지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야 어쩔 수 없지만 아까도 제가 적폐 질문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그러면 CCBB를 가려서 책임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냥 이건 덮고 가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옛날에는 그 권력기관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있는 것을 덮어주기도 하고 사실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어떤 기관도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대로 그러나 너무 이런 문제가 그냥 전면에 등장해서 다른 중요한 정책은 뒷전이고 이런 문제만 계속 국민들에게 그 보도되고 하는 것은 좀 더 지혜롭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짧게 제 질문의 취지는 야당은 이게 역대 정권의 일관된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제가 역대 정권에 저는 이제 국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뭐 청와대에 있었던 적이 물론 정부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그걸 확실하게 그 천명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령 과거 정권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야든 여든 정치권의 책무이지 이건 옛날 관행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마 그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그 지금 박근혜 전 정부나 아니면 이명박 전 정부 당시에 이런 것들 이외에 그 전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정권 10년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라든가 국정 특수활동비가 이게 좀 미심쩍게 이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 수사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권은 이미 아마 공소시효가 다 지났겠죠. 그래서 뭐 실익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될 터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정권이고 관계없이 똑같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또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정치 보복은 반대하지만 적폐를 그대로 덮는 것 또한 반대한다 말씀하셨고요. 지금의 적폐 청산 작업이 이름은 어떻든 간에 합법적이고 정의롭고 온당하다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중앙 정부의 정부 부처에 한 두세 개를 제한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적폐청산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 일간지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하는 수사의 70%가
적폐청산 수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야권이나 혹은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것이 크게 합법적이지도 않고 크게 정의롭지도 않고 크게 온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한계도 있고요. 사실은 정확한 팩트를 모르면서 예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매사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났건 어느 때 일어났건 또 누가 했건 잘못됨이 있었다면 특히 그것이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거나 국정을 담당하면서 잘못됨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지적을 받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의장님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국회 최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위의 심각한 그 법률 잡아두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을 어떻게 모색할 생각이신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유 여하를 떠나서 입법기구로서는 그 심각한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데요. 국민에게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그 법안 처리율이 최악은 아니고요. 19대보다는 조금 그 처리율은 올라갑니다. 한 20% 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19대보다 법안 발의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건수가. 그러니까 처리한 건수도 양으로 보면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아직도 7,500건이나 계류돼 있으니 이거 좀 빨리 합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수시로 위원장들과 간사들을 오시도록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그때까지의 성적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가 내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들과 의원들에게는 이제 그 성적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밖에 하지 않은 상임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의 성적표를 보내고 언론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별 실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고 제가 7,500건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위원회와 간사들에게 독려를 하고 또 제가 원내 대표들과 매주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국회에서의 유일한 협치 창구인 셈인데요. 원내 대표들에게 이 계류되어 있는 안건을 정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의원들에게 당부해 달라고 제가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중에는 그래도 법안 소위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상당 부분의 그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지금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을 먼저 플로어 질문을 소화하겠습니다. 의견 한 분과 그다음에 질문 하나인데요. 의견을 주신 분은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이신 임종건 사장께서요. 국회가 공론화 방안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압도적인 공론이 국회의 특권 폐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청수 전 KBS 해설위원장 워싱턴 총국장을 지내셨는데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현 대통령이 어떤 권력 구조 아래에서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또한 개헌 당시 대통령이
일기를 쉬고 차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무방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현행 헌법 개정 조항 자체를 개정해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소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임종건 선생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가동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학계, 언론계 아주 그 유력한 분들도 함께 하고 의원들은 한 분도 참여를 하지 않고 민간인들로만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 방탄국회라고 항상 그 비판을 받던 불체포 특권 이것도 법을 개정을 해서 더 이상 방탄국회는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친인척을 보좌진에 기용한다든지 또 국정감사 때 너무 많은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도 하지 않고 하루 내에 앉혀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특권을 내려놓는 노력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공론화를 저는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헌 특위에서 특정 정파의 반대로 공론화에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민들을 상대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등의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번 개헌은 그야말로 열린 개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참여를 통한 열린 개헌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개헌이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권력 구조를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그 뭐 현직 대통령은 구헌법에 기반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헌법이 현직 대통령에 관해서 규율을 하는 것은 그 옳지도 않고 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헌법 87년 체제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그 체제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터이고 이제 만약에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아마 다음 정권 출범부터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논란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 또 일각에서는 국민들께서 지금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조정을 하면 그게 현직 대통령에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또 우려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 확실하게 그 논의를 개헌특위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토론회가 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팀장님과 그 최 의원님이 준비한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더 받고 대답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개헌 관련한 질문이죠, 그죠? 이게 현직 대통령 부분 관련한. 지금 의장께서 답변을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제한 규정을 새 헌법에서 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헌법상에 그 이 개헌이 이루어진 당시에 그 대통령은 그 소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지금 현행 헌법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선출과 모든 일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달리 특별히 하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그런 개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 의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연장 결정이 나자 재판 보이콧을 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공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과를 어떻게 함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은 더더욱 그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또 그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는 사실은 저는 상당히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의장 정세균뿐 아니라 정치인 정세균께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당대표, 장관, 국회의장 등 그 정당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셨습니다. 아마 국회 부의장 빼고는 거의 다 해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국회의장에서 물러나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또 20대 국회가 끝나면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국회의장이 끝나면은 당연히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임기가 2년 남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 선거구인 종로구 구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소통도 활발하게 하고 또 사실은 제가 당적이 이탈이 되어서 제가 속해 있던 정당의 구성원들이나 의원들하고도 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활발하게 펼칠 작정이고요. 뭐 무슨 지금 현재의 미래에 뭘 하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정말 국회의장을 좀 잘하고 싶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할 터이고 특히 개헌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마 현직 국회의장 하시면서 관훈 토론회에 2번 나오신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개헌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궁금해하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 나갈 새로운 어떤 설계도란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세균 의장 모신 그 관훈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그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 경청해 주신 아주 그 원로 언론인 여러분들 또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결별과 함께 민생을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국회 2번째 정기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내년도 나라 살림도 이제 예산안도 법정 시간 내에 확정을 해야 되고 또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들도 잘 처리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정치 개혁 또 개헌 작업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이
주막 하편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관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관한 토론의 관례에 따라서 오늘 나오신 정세균 의장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정세균 국회의장, 관훈 클럽은 귀하를 초청 연설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0년을 이어온 관훈 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예, 오늘 나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